So this chun means spring. Rai, re means spring came. But uh, ta means similar, like. Chun means another spring. Bul means no. So what it means, spring came, but it does not look like spring. You see, uh, uh, my Ganji is pretty good, Ganji capacity, but it's hard to write on the script. But this is what I wanted to convey to you. Spring came, but it does not look like spring. It's kind of winter. Okay. Right. Welcome to my lecture. We had last week a very important exercise, uh, growth accounting, and you may have felt a little bit difficulty if you are not familiar with mathematics, but it's not really advanced mathematics. It's kind of the way we analyze economic activity. And as an exercise today, let me begin. I gave you this 1963, 1973 광업 및 제조업 성장 회계. I gave you as an exercise that you may want to try that as a homework. So here is my answer. I think you may have brought your exercise result. So how can we recover growth accounting? In other words, 성장 회계를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있을까? 네. 광업 및 제조에서 내가 성제로 내줬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 그럼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느냐? 성장 회계의 데이터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데이터를 맨 처음에 나오는 데이터부터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장 회계의 데이터가 어디에 있었을까? 슬라이드 22를 제가 한번 보는데요. 네, 슬라이드 22를 제가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광업 및 제조업이 별도로 나온 거는 맨 마지막 칼럼에 나와 있네요. 요소 비용으로 계산한 GDP가 growth rate of GDP가 야, 광업 및 제조업은 정말 눈부신 발전을 했네요. 1963년, 73년에 10년간 연평균 18.4%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본은 토지 포함한 총계가 아니라 재생산 가능한 게 있고 생산 자본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를 사용했나 한번 보면은 자본은 GDP는 18.4%, 자본은 19.8%를 가져왔으니까 생산 자본을 가져왔네요. 생산 자본, 그러니까 재생산 가능한 자본보다는 생산 자본은 훨씬 큰 범위를 포함하는 것이죠. 재생산 가능 자본은 어떤 자본이 재생산만 가능한 자본이니까
narrowly defined. 다시 말하면 훨씬 좁게 정의된 것이겠죠. 생산 자본은 자본에 사용되는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자본을 포괄하니까 이게 훨씬 광범위하겠죠. 요거는 축소된 자본이고, 네. 이거는 더 넓은 의미의 광의의 자본입니다. 네. 근데 여기 책의 엑서사이즈에서는 이것을 광의의 자본을 더 넓은 의미에서의 자본, 생산에 포함된 건 모든 자본을 포함하는 것을 사용하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9.8% 자본을 사용합니다. 노동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노동은 보니까 맨 처음에 근로자만 파악하는 게 있고, 근로자에다 평균 근로시간을 곱해서 어, 전체 근로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근로시간은 근로자에다가 곱하기 평균 근로시간. 보통 몽고 같은 데에서 근로시간은 가령 10명이 일을 한다면 10명이 하루 8시간씩 일한다면은 총 근로시간이 80시간이 됩니다. 그 직장의 총 근로시간은 80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지금 이 엑서사이즈에서는 근로시간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적용했다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근로자는 보통 이렇게 근로시간을 하는데 근로시간은 10.7%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그리고 1인당 인적 자본은 2.2로 동일했다. 전산업이나 비농업 부문이나 광업 및 제조업은 1인당 인적 자본은 이런 뜻입니다. 1인당 인적 자본은 무슨 뜻이냐면 기준 연도에 가령 기준 연도가 1960년이었는데 이때는 인적 자본을 1로 봤다. 그러면 2.2가 됐다는 것은 기준 연도에 비해서 인적 자본이라는 일종의 퀄리티 오브 레이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질적 요소, 질적 환경이 질적 가치가 2.2배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인적 자본이 1이었는데 기준 연도에 가령
이제 이 기간 동안 1인당 인적 자본이 2.2배씩 2.2%씩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연도에 100이었으면 102.2, 그 다음에는 102.2에다가 2.2%를 곱한 거. 이렇게 속도가, 인적 자본의 속도가 2.2%였다. 예, 이게 다 퍼센티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단위가 퍼센티지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쪽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로스 어카운팅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18.4%를 맨 오른쪽에다 놔둬야죠. 자, GDP가 18.4% 성장했다. 그래. 그러면 19.8% 자본을 먼저 산입하자. 19.8%가 증가했고, 자본은. 연평균 인적 자본은 노동은 10.7%, 그래서 12.9%로 성장했다고 생각하자. 그럼 이 노동을 어떻게 근로시간과 H라고 여러분들이 근로시간을 H라고 표현하고 1인당 인적 자본을 퀄리티라고 생각. 퀄리티 인덱스로. 노동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H 곱하기 Q입니다. 그런데 그로스 레이스로 산입을 하면은 그로스 레이스로 산입하면 노동은 토탈 레이버는 로그 L은 로그 HQ고 로그에 의하면은 이 로그 HQ는 로그 H 더하기 곱한 로그는 더하기가 된 거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분하면 미분하면 이거의 증가율은 growth rate of L은 growth rate of H에다가 더하기 growth rate of Q입니다. 로그 디퍼런시에이션을 하면은 미분하면 내가 저는 로그 미분하면은 이것도 미분하고 이것도 미분하면 바로 그로스 레이시 나옵니다. 그로스 레이트 오브 레이버는 그로스 레이트 오브 H 더하기 그로스 레이트 오브 Q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근로시간 열 10.7%에다 2.2%를 더한 거죠. 이거는 10.7%에다가
더하기 2.2%. 내가 왜 이거를 더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더해야 노동 전체의 그로스 레이트이 나옵니다. 자, 19.8%는 자본의 그로스 레이트이고 10.7% 더하기 2.2%는 노동의 그로스 레이트입니다. 각각의 소득의 쉐어를 곱해야죠. 소득의 쉐어는 다른 표에 나와 있죠. 광업 및 제조업의 소득의 쉐어는 75대 25로 해라 하는 것이 이 책의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적용된 자본 노동 비율을 보니까 자본의 비율이 자본 소득의 비율이 훨씬 높겠죠. 왜? 광업 및 노동업은 자본 소득의 비율이 굉장히 크죠. 농업의 비율은 경우에는 이게 역전되겠죠. 그래서 0.75를 여기 가져오고 자본의 비율에 0.25를 노동의 비율에 가져와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죠. 이호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로스 어카운팅이 맞게 되는 것이죠.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 초록색은 다 계산이 되는데 나머지는 계산이 안 돼. 테크놀로지입니다. 따라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는 18.4%에서 이 초록색 두 개 숫자의 합을 빼내는 겁니다. 네, 이거는 14.85%고요. 자본은. 노동은 14.85%가 되네요. 그래서 18.4%, 노동은 3.25%가 되네요. 그러니까 18.4%에서 자본의 기여율 14.85%를 빼내고 노동의 기여율을 빼내면 TFP 증가율이 나오겠죠. 그 TFP 증가율이 다름 아니라 325%가 된다는 18.4%에서 14.85%를 빼내고 노동의 증가율을 빼내니까 0.325를 빼내니까 노동의 증가율을 0.35를 빼내니까 32.5%가 돼서 0.325%가 돼서 3.225%가 되는 것이죠. 현태야, 이거 계산 다시 해봐라. 이거 계산이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건 모르겠다. 17.2에다가 errors, you can verify. What is 자본의 기여율? 자본의 기여율은 14.85 맞지? 그 다음에 노동의 기여율은 얼마야? 3.225 맞아? 그러면은 14.85 더하기 3.225를 18.4에서 빼니까
테크놀로지는 0.325밖에 안 되지. 맞죠? 그러면 0.325는 18.4에서 14.85와 3.25를 뺀 값이라는 것은 맞잖아. 오케이? So, 어, 0.325%밖에 테크놀로지가 성장한다. 그러면 각각의 성장 기여율을 100%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상대적 성장 기여율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했습니다. 상대적 성장 기여율. 상대적 성장 기여율은 어떻게 계산하냐? 14.85%가 자본이 기여한 겁니다. 토탈은 18.4%입니다. 14.85%가 18.4%에서 차지하는 것은 0.81, 81%. 그 다음에 노동의 기여율입니다. 노동의 기여율은 합해서 3.225%였습니다. 그거를 공의 기여율은 기껏해야 18%밖에 안 돼요. TFP의 기여율은 더 작겠죠. 0.325%를 1%도 안 되는 걸 18.4%로 나누니까 0.01%, 1%밖에 안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광업 및 제조업 성장 회계는 조금 더 복잡했지만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여러분들 중간 특히 상대적 성장 기여율을 계산하는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성장 회계에서 자본과 노동의 기여율을 계산한 다음에 전체 성장률에서 GDP 성장률에서 빼줘서 TFP 성장률을 계산하는 것도 잊어버리지 마시도록. 네. 장시간을 드렸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제가 이 답안을 줬으니까 같이 리뷰를 했으니까 시간을 들여서 꼭 광공업 부문의 가동자본, 유틸라이즈드 캐피탈은 테이블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3년에 73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19.88%로 증가했는데 이는 광공업 부문 묘소 가격을 초과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광공업 부문에는 가동이 있습니다. 가동이 안 되는 유휴 자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캐피탈이라고. 예를 들면 공장이 있는데 머신이 두 개 있습니다. 한 머신은 잘 돌아가요. 다른 머신은 자꾸 고장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고장이 일어나는 자본은 머신은 가동 자본이 아니라 비가동 자본입니다. 유휴 자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주어진 데이터를 보니까 이 가동 자본은 생산 자본, 광의 자본, 생산 자본을 utilized capital이라고 정의를 했죠, 여기서. 생산 자본이 이겁니다. 가동 자본. 이것이 곧 생산 자본이라는 뜻입니다. 네. 생산 자본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고장난 자본은 빼고 생산 자본을 동원하는 경우가 훨씬 빨리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본의 가동률은 증가율은 GDP 연평균 성장률도 초과했다는 거죠. 1974년부터 77년, 76년의 기간은 재화와 용역의 총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76년에는 국제 수지 적자는 석유 파동의 여파로 아직 GNP 3%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74년부터 76년부터 한국 경제가 수출액과 수입액을 초과하는 이런 업적을 달성했지만 금방 석유 파동으로 그런 그러니까 수출의 초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첫 5개년 계획 이전에 GNP의 9.3%만 국내 투자를 했는데 74년 국내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내 투자의 포션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내 저축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유는 증가가 주요한 요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실질 GNP 증가율은 1954년 이후 7.5%, 1960년 이후 9.6%인데 세계은행이 1960년 74년에 한국의 1인당 GNP 성장률을 보세요. GNP 성장률을 인구 증가율로 빼주면은 1인당 GNP 증가율이죠. 내가 전에 이렇게 표현했죠. Y를 다시 산식을 쓰면은 Y를 GNP, L을 인구라고 그러고 population, Y 나누기 P를 L을 1인당 그러면은 로그 YL은 1인당 GDP의 증가율은 로그 산식법에 의해서 로그 Y 나누기 L은 마이너스 로그 Y, 로그 L입니다. 그러니까 증가율로 따지면은 Y 나누기 L은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1인 GNP 증가율에서 인구 증가율을 빼준 겁니다.
바로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오죠. 한국의 1인 GNP 성장률은 이게 7.3%입니다. 인구 증가율, GNP 증가율 9.9%입니다. 빼기 인구 증가율은 2.6%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내가 한번 리마인드를 다시 시켜주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쓰는 산식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이 산식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써주는 거죠. 보세요. Y 나누기 L은 GNP를 파퓰레이션으로 나눈 거니까 1인당 GNP라고 정의를 하자. 그러면 로그 YL은 나누기 L이니까 로그 Y 마이너스 로그 L이 되고 로그 미분 값은 바로 그로스 레이시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Y 나누기 L의 1인당 GNP의 증가율은 GNP의 증가율에서 파퓰레이션 증가율을 빼준 값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네. 이게 답인데 여러분들 이 답을 내가 여기다 써놨죠. 여기다 써놨습니다. 아시겠죠? 일식은 항상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뭐를 또 강조했죠? 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른다. 1인당 GNP 증가율을 모른다. 그런데 GNP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을 안다. 그럼 9.9%에서 2.6%가 되면 7.3%. 자,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 그럽시다. 인구 증가율을 모른다 그럽시다. 그런데 1인당 증가율은 7.3%고 GNP 증가율은 9.9%라고 그럽시다. 그럼 9.9%에서 7.3%를 빼면 GL이 되겠죠. 2.6%. 자, 여러분들 GY를 모른다 그럽시다. 한국의 몽골의 작년도의 GNP 증가율을 모른다 그럽시다. 그런데 아는 거는 1인당 몽골의 증가율은 GNP 증가율은 5%고 인구 증가율은 2%였다. 그럼 2%를 5%에다 더해서 GNP 증가율은 몽골이 7%라고 유추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항등식은 굉장히 많이 쓰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되풀이해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모양이 좋네요. 네, 그래서 싱가포르, 홍콩, 대만만이 한국의 성장 기록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홍콩이라고 네마이 호랑이가 아니고 포 드래곤스라 그러면 용이 되겠네 내 말이에요.
포 타이거즈라고, 포 드래곤즈라고 그러면 용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또는 포 타이거즈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포 타이거즈는 네 마리의 호랑이로. 한국의 축적과 배분에서의 일반적인 개발도상국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53년에서 62년 동안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하에서 한국 전쟁 이후에 먹을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초가 되면 채널이 실키니 연구의 예상된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테이블을 바로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채널이 실킨 회기 평균 표 22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표 22를 읽는 방법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실킨이라는 두 학자가 월드뱅크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1954년부터 1974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때는 그냥 1954년, 1961년 중간 해를 골라서 1973년 이렇게 세 기간의 회기 평균이라는 것은 통계적 기법인데요. 어, 가령 이런 뜻입니다. 한국의 실제값은 1954년에 인구가 2,100만이었고 1961년에는 2,500만이었고 73년에는 3,300만이었다. 1인당 GDP는 1964년 미국의 실질 달러. 왜냐하면 이거를 고정 실질도 되고 2분의 1도 되고 그러니까 항상 국제 비교를 할 때는 실질 US 달러로 GDP를 계산합니다. 그랬을 때 74달러, 80달러였는데 1973년에는 175달러가 됩니다. 네, 이런 그 비교를 해보았을 때 가령 그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대국 꽤 그 사이즈가 있는 대국의 라지 컨트리의 패턴을 보니까 저축을 보면은 한국이 11.3%, 그러니까 1.13%를 할 때 11.3%입니다. 한국의 실제값이 나, 다른 그러니까 큰 개발도상국들은 14%예요. 한국의 실제값이 이제 9.6%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다른 개도국들은 15.6%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973년이 되니까 한국의 실제 저축값이 25.8%가 됐어요. 오히려 대국의 패턴, 다른 개도국 큰 나라들보다도 더 높은 국내 저축률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1.5%였는데 1960년이 되니까 한국의 수출이 3.1%로 거의 따라가고 대국들을 1972년이 되니까 26%가 되었습니다. 다른 대국들은 10% 정도밖에 뛰지 못했어요. 제조업 수출은 0%에서 시작해서 한국은 2%에 가깝다가 20%가 준 거죠. 그러니까 60년을 거쳐서 72년, 74년에는 어떤 기준을 걸더라도 한국이 다른 개발도상국보다도 훨씬 높은 제조업 수출, 산업 생산, 민간 소비, 투자, 저축을 한국이 경제 발전을 크게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결론은 수입 대체에서 수출 촉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근본적인 변화가 놀라운 성장과 구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향후 수출 지향 성장이 지속될 것인가? 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이 책이 써진 게 1979년이었습니다. 마침 그 해가 박정희 대통령이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끝내지 못하고 1979년에 암살당하죠. 한국의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국은 구태타 이어져서 1900 10월 정확하게는 26일일 거예요. 암살되고 1980년 장명 정권이 음, 아니죠. 광주 사태라고 대민주화 사태가 벌어지죠. 이러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커넥션이 잘 안 돼가지고 여기서 중간에 끝났는데 어, 뭐 거의 우리 요 챕터가 끝나니까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
알려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표에서 보듯이 1953년부터 74년까지 한국은 모든 개발국 도상국들을 능가하는 그러한 한국의 실제값을 달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1972년에 74년에 사이에 평균된 한국의 실제값들을 보면은 대국의 패턴, 그러니까 다른 개발도상국 큰 나라들도 인도나 뭐 파키스탄이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평균값이 훨씬 증가한 저축도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하고 1인당 GDP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채널리스 일으키는 표인데요. 그 결과 수입 대체에서 수출 촉진에 이르기까지 한국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놀라운 성장과 구조 변화가 있었다. 향후 수출 성장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퀘스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이 1979년에 써진 겁니다. 예, 이 책 자체가. 근데 1979년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1980년에 광주 데몬스트레이션 사태가 일어났고 광주 뭐 라이엇 사태가 일어났고 정치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것이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집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한 것,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끝난 것 시기를 오도리테리안 레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줄여가지고 정치학자들은 QAR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 집권을 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AR이라는 거. 독재 정권 혹은 AR, 오도리텐 절대 권력의 정부, 절대 권력의자 정부, 권위주의 정부 이것을 우리가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권위주의 정부 정부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QAR을 우리가 준권위주의 정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AR과 QAR의 차이가 뭐냐? AR은 거의 독재 정권입니다. 근데 이 QAR은 독재 정권보다는 민주정부로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프로세스. 그래서 이 결국은 한국이 이러한 사태로 될 것이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이 수입 대체에서 수출 촉진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놀라운 성장과 구조 변화를 했지만은 향후 수출이 정말 지속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자들의 퀘션입니다.
과연 이 책을 쓰는 저자들의 입장으로 한국의 향후 수출 지향 성장이 지속될 것인가? 인플레이션 약점은 있었지만 1976년, 77년에는 10%로 안정화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3% 이하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안정보다는 성장에 대한 당시 1970년대 말 정부의 선호가 있었죠. 정부는 되도록이면 성장 위주로 전략을 짜고 싶었던 것입니다. 수입 대체에서 수출 촉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근본적인 변화가 놀라운 성장과 구조 변화로 이어졌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결국 이것이 박 대통령의 암살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이뤄지는 준권위주의 정부. 근데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다 군 출신이었고 밀리터리 백그라운드였기 때문에 완전한 민주정부로 가는 과정일 뿐 민주정부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네, 그것이 제 4장의 결론이었고, 여러분들은 그로스 어카운팅을 통해서 제 4장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간이 경과됐지만은 한 5분 정도 리세스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 5장을 시작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